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발 감염과 또 양천구 탁구장발 감염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교회와 입시학원, 또 어학원, 대기업 생산 공장까지 N차 전파가 빠른 속도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통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1,947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5명입니다. 지역 감염이 40명, 해외 유입이 5명입니다. 지역 감염은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20명, 경기 15명, 인천 5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1명씩 늘었고 검역 과정에서 2명이 확인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947명이 됐습니다. 이 중 1,654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인원은 1,017명입니다. 네. 어제 그 지역 감염 추가 확진자도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수도권 상황만 좀 자세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따로 집계해서 발표한 시내 누적 확진자는 1,072명입니다. 정부의 0시 기준 집계 이후 2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4명 중엔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환자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리치웨이 관련 집단 감염에서 파생된 역삼동 리치하우징과 강서구 SJ투자회사 콜센터, 금천구 예수비전 성결교회 사례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또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관련이 1명, KB생명보험 관련 확진자가 1명,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가 1명 늘었고 해외 접촉이 1명,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기타가 4명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가 5명, 영등포구 4명, 금천구와 강서구가 각각 3명, 구로, 도봉, 양천, 은평구에서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경로가 여러 가지인데 특히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제 낮 12시까지 누적 98명으로 기록됐던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서울시의 어제 개별 집계까지 합쳤을 때 모두 132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난 2일 관련 확진자가 처음 확인된 이후 열흘 만에 1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들의 활동이 많았고 범위가 넓어서 확산이 빠른 이유도 있지만 기존에 따로 집계되던 예수말씀 실천교회 집단 감염 사례도 리치웨이로부터 이어진 게 확인되면서 이곳 감염자도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리치웨이 집단 감염이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건 SJ투자회사 콜센터 10명과 역삼동 명성하우징 12명, 예수말씀실천교회 9명입니다. 예수말씀실천교회 확진자 중 1명이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로 확인되면서 또 다른 경로로의 확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환자는 앞서 6일에는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서 열린 교인 단합대회에 참석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당일에도 CJ 대한통운 영등포지점 택배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통운 영등포지점은 오늘까지 폐쇄되고 근무자 250명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곳이 양천구 탁구장입니다. 관련된 확진자 중에 학원과 대기업에서의 근무자가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주셨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기아차 광명 공장에서 확진자 2명이 나오면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2명 중 1명은 아직 감염 경로가 불명확하지만 다른 1명은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 중에 삼성전자 근무자도 확인되면서 어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도 운영이 중단됐었는데 탁구장 관련 감염으로 대규모 사업장 2곳에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해당 기아 공장의 근무자는 6,000명, 삼성전자 사업장은 1,000여 명입니다.
두 곳 모두 우선 오늘까지는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재개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복기 등 위험이 걱정되기도 하지만 생산과 관련된 시설인 만큼 재택근무가 어렵고 그만큼 손실이 크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천구 탁구장에서 확산된 감염자는 5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강화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내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해 지방공무원 8, 9급 시험이 일제히 예정돼 있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지금 영화관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죠.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영화관 할인권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계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할인 행사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영진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극장을 찾은 관객은 약 32만 명으로 그 전주에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는 14일까지는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노래방과 PC방 등의 영업자제도 권고한 상황이어서 정부 부처 간 지침이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진위는 그간 영화관에서 감염자가 나온 사례가 없었고 상영관 내에선 대화나 이동이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악구가 공개한 확진자 동선 중에서 한 확진자가 지난 8일 영화관에서 열린 영화시사에 참석했던 게 확인되면서 영화산업 보호와 방역 간의 어긋난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백창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내 신규 확진자가 4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역 감염 사례가 모두 수도권에서 또 발생을 했네요. 맞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45명 가운데 40명이 이제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이 40명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절반인 20명은 서울, 15명은 경기, 5명은 인천에서 각각 발생했는데요. 전체 확진자 수로 보면 이번 달 들어서 이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30명에서 50명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수도권에서 환자 대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좀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이번 달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426명이었는데 이 중 97%,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이어서 경기도 누적 확진자도 지금 1,000명을 돌파하는 걸 앞두고 있고요. 네. 이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증가 추세는 아무래도 양천구 탁구장과 관악구 건강식품 방문 판매 업체인 리치웨이의 감염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 집단 감염에서 시작했는데 또 다른 집단 감염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원이 양천구 탁구장과 또 관악구 리치웨이가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김 기자도 얘기했지만 리치웨이 집단 감염은 지금 구로구에 있는 중국 동포교회 쉼터를 포함해서 강서구 콜센터, 또 성남 방문 판매 업체 등으로 계속 전파가 되고 있고요. 또 리치웨이를 다녀온 서울의 한 부동산 관련 업체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직원은 잠실에 있는 영화관까지 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 수 100명이 넘었는데 발생한 지 9일 만에 100명 넘은 겁니다. 네. 더구나 이 100명이 넘는 인원 중에 절반이 넘는 인원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이라서 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이 양천구 탁구장 집단 감염은 지금 누적 확진자 60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리치웨이처럼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 또 광명 어르신 보호센터, 서울 송파구 강남 대성학원까지 거쳐서 그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으로까지 이어졌고요. 또 어제는 경기도 광명 소하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나온 확진자까지 탁구장 관련 감염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공장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은 최근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은 소하리 공장에 긴급 대응팀을 파견해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 이렇게 최근 대부분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는 특히나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고 또 다른 지역과의 그 인구 이동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도 지금의 상황을 좀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제든 이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다시 전국적인 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하고 있는데요. 결국 생활 방역,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장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당초 방역 당국이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오는 14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또 유흥주점이나 학원, PC방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자제하는 등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었는데요. 오늘 이 후속 방역 강화 대책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 같고요. 또 이 조치의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도권에 한해서라도 방역 체계 수위를 생활 방역이 아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수준까지 발표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수도권의 방역 체계를 다시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테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나게 됐는데 수도권에 병상이 부족하진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아주 많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치료 중인 수도권 환자가 1,017명인데 이 수도권에 확보돼 있는 병상은 지금 1,700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병상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앞으로의 확진자 수에 따라서 병상 수를 늘리는 등 좀 병상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지금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유일하고 서울시가 경기도가 각각 한 곳씩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 정부 차원의 치료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병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인데 네. 앞으로도 병상이 뭐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아야죠. 예,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를 빨리 끊고 또 우리부터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날씨가 빨리 더워지다 보니까 예. 좀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으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분들도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네.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등 이런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모두 748명입니다. 네. 이 중 절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6명이 구속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요즘 같은 이 흐름이라면 정말 개인 방역 수칙을 시민들 각자가 자발적으로 잘 지키고 협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첫 회의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대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입니다. 지금 노동계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뭐 아르바이트나 하청업체 또 플랫폼 노동자 같은 그런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은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경영계는 또 코로나19로 이 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지금 고용 상황도 좋지 않다 보니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많이 안 된다. 특히 지난 3년간 이미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서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어서 올해는 좀 올리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좀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에 두 번째로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전에는 5개 권역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이 최저임금에 대한 좀 여론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예,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어떤 이런 토론회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당한 길로 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학교 현장으로 가보면 연세대학교에 이어서 어제 서울대학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3 학생들의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이 코로나19로 등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네. 이 올해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재수생들에 비해서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피해가 훨씬 클 거라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연세대가 지난 9일 학생부 종합정량에서 이 수상 경력과 창의적 체험 활동, 또 봉사 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구제 방안을 마련했었는데요. 이번에 서울대도 마련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최저 등급 기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춰서 적용하기로 했고요. 또 코로나19로 출석과 비교과 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네. 정시 모집에서도 출결과 봉사 활동은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연세대와 서울대 외에 다른 학교들도 이런 고3 구제 방안들을 좀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학교들에서 좀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면 좀 다른 학교들로도 영향을 좀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필요합니다. 네, 여러 학교들에서 이와 관련된 좀 그 방안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해외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2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은 국경 통제를 곧 해제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 유럽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주춤하고 예. 그리고 또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면서 좀 관광 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네네. 보도본부 안미연 기자의 취재 내용 듣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이 사라진 유럽에서 여름 휴가철 관광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 대다수 회원국은 오는 15일까지 국경 통제와 여행 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 이미 인접 국가들의 국경을 다시 연 오스트리아는 16일부터 영국과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 여행객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Dem Ablauf des 15. Junis, also Mitternacht vom 15. auf den 16. Juni, insgesamt zu 31 Ländern die Corona-bedingten Beschränkungen bei der Einreise, sprich Heimquarantäne, 14-tägige oder Corona-Test aufheben. 관광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그리스는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29개 나라 관광객 입국을 다시 허용합니다. Τουριστική περίοδος ξεκινά 15 Ιουνίου, ημερομηνία από την οποία θα μπορούν να ανοίξουν τα εποχικά ξενοδοχεία. Και από 1η Ιουλίου σταδιακά θα ξεκινήσουν και οι απευθείας πτήσεις εξωτερικού προς τους τουριστικούς μας προορισμούς. 그리스 당국은 이들 국가의 관광객은 15일부터 수도 아테네와 북부 테살로니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며 무작위 코로나 진단검사 외에 다른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와 그리스가 선제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데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여개 국가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국경을 다시 열도록 회원국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입국 후 14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TBS 안미연입니다. 네, 정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방역이냐 경제냐, 예,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또 관광 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대책 마련을 좀 확실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 베이징에서는 또다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사실 최근 중국에서는 이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기는 했지만 중국 내부에서 전파되는 사례는 아주 극히 드물었는데요. 네. 그래서 좀 코로나19가 종식 단계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부에서 나왔었고요. 그런데 어제 중국 베이징시가 밝혔는데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중국 내부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6일 이후 4일 만이고 또 베이징시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4월 이후 57일 만인데요.
문제는 이 환자가 최근 몇 주간 베이징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베이징에 다른 감염자가 있어서 내부 감염이 발생했다는 건데 아직 감염 경로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시는 일단 이 환자가 사는 곳 외에도 주변 일대 통제를 좀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 중국에서도 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을 것 같고,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이제 200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네, 현지 시간으로 11일 기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전 세계 확진자가 730만 명가량인데 그중에 27.2%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누적 사망자도 11만 2천여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만약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해도 경제를 셧다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제가 셧다운되면 경제 분야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중지된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증시 시장에서는 이 경제 정상화에 혹시나 차질이 생길까 하는 우려 때문에 오늘 새벽 다우지수가 7% 가까이 폭락한 상황이고요. 네. 이 경제 재개를 한 곳들 다른 주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주에 비해서 일찍 경제를 재개한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최근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좀 2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좀 성급하게 경제 정상화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할지도 모른다. 이런 예상을 하는 전문가 의견들도 있죠.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 워싱턴대에서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를 예측하는 모델을 내놨는데요. 이 모델은 오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7만 명을 넘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네. 이 지금 누적 사망자가 11만 명을 조금 넘으니까 여기서 한 6만 명 가까이 더 죽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예. 이 특히 지금보다 폐렴 유행 시기가 지난 9월부터 더 사망자 수가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보다도 더 나쁜 전망도 있는데 미국 하버드 국제보건연구소는 앞으로도 매일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의 미국인이 사망할 거라면서 이 9월쯤에는 사망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러 국가들의 해외 상황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백창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N차 감염이 굉장히 빠르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비단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의 전파 경로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이것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 사태를 보게 되면 그때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동안 그 많은 전파가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된 사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방에서는가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서울과 같은 유사한 소규모 모임이나 방역 조치가 취약한 시설 같은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선제적인 방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셨고요. 김원식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깜깜이 감염이 이제 굉장히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방역 당국에서 밝힌 내용도 보면 국내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4명 중 1명은 깜깜이 감염으로 이렇게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변수는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템포가 늦는다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한 환자에서 다음 환자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게 3일 정도 걸리는데 이 3일 정도가 사실 방역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땐 참 곤란한 너무 예. 짧은 시간이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이 발생하고 있는 공간 이제 주목해서 시민들과 이제 방역 당국이 합심해서 막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생활 경제 영역하고 문화 영역이 지금 현재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물류센터에 이어가지고 뭐 방문 이제 판매 업체 그리고 개척교회 같은 경우도 약간 그들의 어떤 사회적 경제적 어떤 그 일이기 때문에 이제 활동을 하다가 감염시키거나 감염 당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이런 공간들을 이제 학원과 포함해서 보면 주로 비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비말을 이제 발생 억제시키기 위한 생활 수칙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깜깜이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인데, 참 그것이 지금 쉽지 않은 문제여서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뭐 학원이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뭐 다양한 감염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감염 전파 경로를 보자면 양천구 탁구장과 또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에서 비롯된 N차 전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확산 경로가 정말 다양하고도 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지금 상황을 통제하는데 더 어려움이 큰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탁구대에 참석하셨던 분이나 리치웨이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교회도 다녀오시면서 교회에서 전파가 있다든지 또 동포 쉼터에 계시면서 또 쉼터 주변 분이 감염된다든지 네. 또 회사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또 뭐 학원에서 급식 보조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지금 감염되고 계신데요. 네네. 문제는 이제 이 리치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21일 날 참석하셨던 분부터 이미 또 확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염자가 발견된 게 6월 1일 날 처음 발견됐거든요. 그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한 분이 이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해 봤더니 이제 그때 코로나 검사가 확진이 돼서 예. 그렇게 발견된 사례이기 때문에 이분이 발견되기 열흘 전부터 이미 감염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이미 좀 많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좀 우려스러운 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대목이 이제는 이 집단 감염의 고리가 국내 이주민 센터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이런 곳들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해외 노동자 그리고 이주민 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지적이 돼 왔죠. 그래서 예. 싱가포르나 중동 지금 아랍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로 인해서 그 집단 합숙소가 감염원의 어떤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밀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밀폐, 밀집, 이제 밀접도가 굉장히 네네.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노인복지시설이나 이주민센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중국 쪽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밀한 관계, 굉장히 네트워크로 커뮤니티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 확산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밀집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밀집도가 아니고 인간적인 밀집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이 방문 판매 업체나 뭐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목 모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개의 개척교회가 모여가지고 친목 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감염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적 관계를 포함하는 이런 친목 모임에 대해서 최대한은 좀 자제를 하고 또 그런 관계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이런 이제 노숙자 밀집 지역이라는 쪽방촌이라든지 그리고 익명성에 기댄 공간 노동 현장도 이 대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새벽 시장 이런 같은 예.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QR 코드를 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현장 지도나 현장 어떤 점검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 행정 방향이 좀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장소나 환경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이제 인적 교류라던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네트워크까지도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점검을 왜냐하면 이제 해야겠군요. 머릿속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인간적 관계라든지 그동안 했던 문화적인 어떤 공유 관점에서 봤을 때 끊어내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실제로 제 주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제 접촉을 줄여야 되는데 그동안 해온 것들을 어떻게 이걸 그만두느냐라고 해서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예. 그걸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좀 냉정하게 보이는 것을 좀 우려해가지고 안 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기간에라도 이 심각성을 생각을 해서 적절하게 제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의 상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N차 감염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느냐가 관건인 것인데 앞서서 김원식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감염을 막으려면 확진자를 사흘 안에 발견해야 한다라는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뭐 어떤 기준인 겁니까? 예, 그래서 다른 환자로부터 이제 감염이 되고 뭐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복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정도로 바이러스 양이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사흘이라는 건데요. 예. 학원 강사로부터 학생들이 감염되고 학생들이 코인 노래방 갔다가 코인 노래방 갔던 그 사진 기사가 이제 감염이 되고 또 돌잔치로 감염이 되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이 걸리는 시간이 한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찾아내서 끊어내지 않으면 열흘 지나서 찾았을 때는 이미 5차, 6차 감염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던 점을 봤을 때 방역 추적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확산 전파 속도를 그 방역이나 역학 조사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한 발 뒤늦게 자꾸 쫓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지난달 28일부터는 2주 동안 공공다중시설 운영 중단을 비롯해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 종료를 앞두고 오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연장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이제 방금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했는데, 물론 일단 지금 현재 뭐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청년들도 시험을 치르고 또 시민들도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도 지금 현재 2주간 좀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면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각지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는 조치를 밝혔는데, 예를 들면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많이 살펴봤듯이 이 소규모 그런 교회라든지 방문업체 등 이렇게 좀 사각지대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결국엔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저는 또 무증상자, 그러니까 이 증상에 상관없이 아니면 어떤 공간을 방문한 거 상관없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가지고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더 확산한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서울시를 포함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바람직한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제적으로 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수도권에 관련돼서는 2주간 좀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이 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다기보다는 지금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관리한다는 모두로 인식을 하고 또 좀 더 감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관리와 함께 더불어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선제적 방역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그에 대한 일환으로 또 정부가 8개 종류의 고위험 시설을 지정해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때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도입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위험 시설이 전국적으로 8만여 곳이 된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그 모든 업장이 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시설 여건이나 뭐 사정에 따라서 준비가 안 된 곳도 많고 또 시스템에 대한 숙지가 미흡한 곳도 많고 이런 상황일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QR 코드를 이제 사용하는 업주라든가 또 이용자들이 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그 수기로 이렇게 방명록을 작성하는 걸 병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한 사람들을 빠르게 찾아서 역학 추적 속도를 높인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QR 코드 이외에도 이제 수기 이외에도 좀 다른 방법으로 전화번호나 인적 사항을 남길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부재중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번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남긴다든지 네. 아니면 신용카드 1원 결제를 하게 되면은 또 결제한 내역이 남기 때문에 또 역추적이 가능하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QR코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 대책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염자를 어떻게 빨리 확진해서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겠고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직접 방문자에 대해서 검체 채취를 하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또 환경 검체를 이용해서 비말이 많이 묻어 있는 마이크 커버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기 중에서 어느 정도 비말을 포획해서 거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지 해서 양성이면은 그때 방문했던 사람들을 빨리 역추적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이렇게 좀 조기 검사하는 것을 이 QR 코드 도입하고 좀 연동해서 좀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일단 그 두 가지 이제 주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업주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 QR 코드 인식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QR 코드를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생성을 지금 포털 서비스에 가면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근데 인식기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계도 기간을 한 달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기를 통해 가지고 노약자분들도 유도하는 노력도 일단 필요하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QR코드를 도입했을 때는 아마 좀 알려진 공간 같은 경우는 잘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예. 뭐 좀 은밀한 공간 같은 경우 잘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서 역시 좀 더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예. 사각지대를 좀 정부가 다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좀 약간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제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좀 생각해보면 이용자들이 여기 좀 위험 지역이고 제대로 방역 수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또 제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또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이제 보상금 같은 걸 준다든지 좀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찾아내서 숨어있는 곳까지 방역을 또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로 인한 2차 피해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동선 공개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개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 공간에 어떤 분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방문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건 사실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그 방역을 하게 되면은 사실 영향이 없는데 그렇죠. 이게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제로 자영업자 공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사실 동선 공개 입장에서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접치가 빠르바로 됐으면은 삭제가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음 이제 목적은 그 공간에 방문했을 때 접촉을 해서 감염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빨리 검사하라라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이 과연 며칠까지 그걸 공개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14일 동안 이게 이제 2주 뒤에는 그걸 폐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 정보가 그냥 앱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제 SNS라든지 포털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무방비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네, 다 공유가 되잖아요. 공유되고 나오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적해가지고 끝까지 이 삭제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걸 어디까지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정부 관련 공공기관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어떻게 삭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의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말하는 것인데 이 관련 법령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어떤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언제까지 폐기를 해야 되고 또 이 포털에 나와 있는 게시물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 같은 경우도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2015년에 메르스 때 수집한 개인 정보도 아직 폐기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건 시민단체의 주장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정부 당국에서는
뭐 삭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법령이 있어야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급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조금은 이 강력한 법제적인 대책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2차 피해들을 막기 위해서 그 정보를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해 준다던가 하는 인터넷 방역단 같은 정책들도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또 이 밖에도 또 어떤 부분에서 현재 당장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좀 듣고 그래서 싶습니다. 이제 지자체별로 인터넷 방역당을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자체별로 사실 정보 공개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 공개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이 이제 뭐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포털 서비스에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포털 서비스가 관련 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삭제를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또 이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어떻게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느냐라는 네. 점에서 이제 궁금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제법에 따라가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그 과정이 좀 이제 복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그런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치 외에도 배상까지도 지금 정부 쪽에서 확실하게 좀 주지를 시켜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시민들이 또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WHO에서는 어제 한국의 이런 정보 공개에 관련돼서 호평을 했습니다. 질병역학 관점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이렇게 호평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수준이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있을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들 법 제도적으로 또 지자체별로의 어떤 구제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정보 공개가 뭐 WHO에서도 호평을 했다고 하듯이 물론 그 순기능도 많습니다만 또 그에 수반되는 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절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겠고요.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적, 법적으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방역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 걱정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폭증하고 있는 데다가 요즘 또 날씨도 부쩍 더워졌잖아요. 요즘 같은 때에 의료진 보호를 위한 대책, 또 어떤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의료진의 감염 위험이 계속 지적돼 있었고요. 네. 의료진이 감염되는 거는 확진자를 돌보다가 감염될 수도 있고, 확진자를 또 돌보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해서 또 다루기 어려우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그냥 의심 환자라던가 의심 못하고 환자를 진료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환자였다든지, 의료진 항상 감염 위험은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장구를 밀폐해서 잘 쓰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더울 땐 오히려 폭염이 노출됐을 때는 우리가 땀이 나서 이렇게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땀이 이제 증발되지 못하고 체온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서 네. 일사병, 열사병으로 이제 쓰러지고 이런 사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주로 지금 현재 보고된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시다 쓰러지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야외형 같은 경우에는 더운 시간에는 운영을 중지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간이 건물을 설치해서 그 안에 충분한 냉방 시설을 해서 체온을 좀 조절해 준다든지, 네. 무엇보다도 좀 충분한 인원 투여를 통해서 충분히 교대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고, 또 방호품 같은 경우에도 좀 자주 갈아 쓸 수 있도록 좀 많이 지급해서, 왜냐하면 한 번 입은 다음에 이제 뭐 벗기가 좀 아까워서 또 계속 오래 입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충분히 지급해서 이제 쉴 땐 또 벗고 또 다시 새로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좀 충분한 그 실내에서 어떤 냉방기 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좀 충분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의료진 입장에서 뭐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환경 문제도 또 중요할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이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면 병상이 부족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 앞서서 TBS 백창은 기자와도 간단히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만 방역 당국은 지금은 대응에 문제가 없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같은 감염 확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또 모르는 일이 아닌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지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최근에 300억 원을 들여서 그 음압 격리 병상을 추가로 설치를 한 것으로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음압 격리 병상은 이제 확진을 받으신 분 중에서 중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격리 병상을 만드는데 좀 의의가 있겠고, 문제는 그 우리 경산에서 그 17세 고등학생이 이제 마스크 살려고 줄 서서 비 맞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응급실을 찾았지만 응급실에서는 이런 코로나 의심 환자를 따로 볼 수 있는 격리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이 들어왔을 때 응급실에 다른 환자들이 이제 코로나 감염 위험성 때문에 특별히 치료를 못하고 코로나 검사만 하고 귀가했다가 나중에 이제 호흡 부전이라든지 폐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결국 코로나는 음성이었지만 이와 같이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고 빨리 응급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응급실에서 격리 병상이 부족해서 진료를 못 받는 사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입원 병상도 늘려야 되고 또 응급실에서도 별도의 이제 격리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또 격리 병상을 격리 응급실을 확보하려면은 격리 응급실에서 또 근무하는 의료진이 또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혼자서 이렇게 옷 갈아입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못하기 때문에 예. 전담한 또 인력이 투자가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어떤 젊은 스모 선수가 증상이 있었지만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병원 전전하다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일단 음압 격리 병상뿐만 아니라 이제 음압 격리 응급실 시설과 또 거기에 투여할 만한 충분한 인력 지원 같은 것들이 열나고 호흡기 증상, 특히 이제 야간이나 휴일에 그런 증상이 생기신 분들을 빨리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료 현장 일선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또 그 밖으로 나가보면 취업난과 실업난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한창 구직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청년들의 어려움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에 대한 안전망도 필요하지 않을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채용을 줄이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최악인 그런 상황이고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들이 타격을 심하게 입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채용을 그래도 비대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청년 기본소득 논의해야 되고요. 교육 훈련 여전히 강화해가지고 앞으로의 고용에 대해서 대비하는 노력들을 사회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최대한 고용 유지해줘야 되고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네. 해고하면 안 되겠고요.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결국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